안녕하세요. 저에 대한 도리와 의리를 씹던 껌처럼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버러지의 비참한 최후를 듣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그 버러지는 바로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애까지 낳고 함께 살았던 사람을 그렇게 말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놈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내조를 하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잘했던 제 뒤통수를 후려쳤었거든요. 그랬으니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저를 배신한 그 인간의 한심한 최후를 얼마 전 듣게 되었는데요. 사람 된 도리를 저버리고 살면 결국 그 앞에 기다리는 건 나락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전 어릴 적부터 제 옷가게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때문에 전 오빠와 남동생과 달리 대학에 가지 않고 20살 때부터 동대문 옷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배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이 24세 1살 많던 남편과 조금 이른 결혼을 하게 됐죠. 미나야, 어떻게 네가 여기 있어? 오빠, 와,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지? 나야 당연히 해돋이 보러 왔지. 남편과 전 원래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모범생이었던 남편은 당시 저를 엄청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남편을 전 놀랍게도 나이 22에서 3으로 넘어가던 해 첫날 강원도에 해돋이를 보러 갔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이후 당시 의대생이었던 남편은 이번엔 절 놓치지 않겠다며 엄청난 구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뒤엔 남편의 거센 의지에 휩쓸려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의대라도 졸업하고 결혼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정말 간절하게 결혼을 원했거든요. 나 졸업하고 1년 인턴 생활 마치면 바로 군의관 복무도 해야 되는데 그때 누가 널 채가면 어떡해. 미나 너 나중에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할 거면 그냥 지금 해도 되잖아. 너도 일하면서 돈 벌고 나도 비록 대학생이지만 가외에서 돈 벌고 있는데 생활비 걱정도 없지 않아? 미나야,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나중에 꼭 너 호강시켜 줄게. 당시엔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기에 전 그렇게 이른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인 제 뜻을 존중해 주겠다며 남편을 환영해 주셨고 시부모님은 고집센 자신들의 아들을 믿고 제 인생을 맡겨줘서 고맙다며 볼 때마다 제게 고마워하시곤 했죠. 그렇게 우린 제가 모은 돈에 양가의 지원을 더해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편의 등록금은 쭉 시아버지께서 내주셨기에 남편은 무사히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 시험에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엿한 의사야. 비록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쭉 나 믿고 따라와 줄 거지? 지금 당신이 날 위해서 해준 모든 내조 내가 나중엔 반드시 다 갚아줄게. 남편이 과외라고 대학을 졸업한 후엔 1년간 인턴 생활을 했다지만 그 돈이 되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대부분의 생활비는 모두 제 벌이로 충당해야 했기에 남편은 늘 미안해하며 자신이 얼른 성장해서 절 호강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호강에까지 이르는 길은 힘겨웠죠. 인턴 생활을 마친 남편은 곧장 군의관으로 3년간 복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필 남편이 군의관이 됐던 해 저는 첫 아들을 임신하게 됐습니다. 여보, 몸은 괜찮아? 이렇게 중요할 때 당신 옆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이 거의 곁에 없던 외로운 임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한 일이었고 남편 또한 힘들 걸 알기에 애써 괜찮다고 말하곤 했죠. 그렇게 전 이듬해 아들을 낳았고 혼자서 육아하는 기간 내내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요. 그 시기에 친정엄만 절 많이 도와주셨는데 시부모님도 가끔 와서 애를 봐주고 절 도와주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 볼 때마다 정말 많이 미안해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나랑 이 양반은 장사를 하느라 자주 와볼 수도 없고
너랑 안 써돈 게 너무 죄송할 따름이야. 그래도 어찌저찌 시간은 흐르더군요. 남편은 3년이 흘러 제대를 했고 곧장 성형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기 시작한 해 우린 둘째 아들도 낳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롭고 힘들긴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의사가 거의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들어오는 시절이 바로 그 레지던트 시절이잖아요. 때문에 전 여전히 독박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여보, 늘 호강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당신을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래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만 따면 진짜 당신을 여왕님처럼 살게 해줄 거야. 여왕님은 됐고 그저 사랑받고 사는 아내 정도면 난 충분해. 힘든 그 시기에 그래도 웃을 수 있었던 것, 늘 제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다정했던 남편과 조금만 버티면 더 여유롭고 행복해질 미래를 꿈꿨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은 레지던트 생활을 마친 뒤 드디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서 성형외과에 취업했어요. 여보, 이젠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당신 덕분이야. 경도야, 너 이젠 정말 에이미한테 잘하고 살아야 한다. 아무리 네가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한들 널 위해 내조해준 안 사람을 잊는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짓인 거야. 그때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착한 시누이까지 모두 제게 고마워해 줬어요. 특히 평소 절 많이 예뻐해 주셨던 시아버진 선물이라며 제게 명품 가방도 사주셨죠. 시아버진 조용하고 인자한 분으로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가 딱 그런 시아버지를 닮아 굉장히 참하고 착했어요. 반면 시모도 제게 잘해주긴 했지만 시아버지와 달리 시모는 굉장히 괄괄한 성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사시던 동네 시장에서 함께 잡화점을 운영하셨는데 시모는 소문난 동네 싸움꾼이셨어요. 어머,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 머리채 좀 놓으세요. 넌 뭐야? 저 이 집 며느리예요. 아유, 말로 하세요, 말로. 어머님, 괜찮으세요? 두 분이 손주들을 너무 좋아하셨기에 저는 남편이 전문의가 되기 전까진 바쁜 남편 대신 혼자 가끔 애들을 데리고 두 분의 가게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모가 다른 시장 상인들이나 손님들과 싸우는 모습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함께 계실 땐 괜찮았는데 꼭 시아버지께서 볼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면 그런 사달이 나곤 한 거죠. 그럴 때마다 전 달려가서 말리고 시모를 감싸곤 했어요. 어머님, 힘들지도 않으세요? 그냥 좋게 좋게 좀 넘어가시지. 왜 꼭 이렇게 싸움을 키우세요? 아우, 이 생채기 좀 봐.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너 봤지? 네가 내 며느리랍시고 나 감싸면서 그 여자를 떼어내니까 잔뜩 부러워하는 그 표정. 그 여편넨 며느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찾아와주는 며느리도 없거든. 이 시장 바닥에서 사위 며느리 본 사람들 중에 나랑 네 시애비를 안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남편 내조해, 맞벌이도 해, 애들도 보살펴, 시부모도 끔찍하게 위해줘.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냐면서 말이야. 시모는 저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다친 얼굴을 하고도 씩 웃곤 하셨습니다. 너무 우악스럽고 남 험담도 좋아하던 분이었지만 시몬 그렇게 저만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늘 잔소리를 해도 자신을 감싸주고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드세게 살아와야 했던 자신을 제가 이해해주고 안쓰럽게 여겨준다는 걸 안다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든 게 안정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제 삶에도 여유가 생기더군요.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전문의가 된 뒤 미루고 미뤘던 제 옷사업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고 긴 시간 신중하게 계획했던 만큼 다행히 제 가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게다가 오프라인 매장의 인기에 힘입어 인터넷 쇼핑몰도 시작하게 되니 얼마 뒤 비록 그렇게 돈을 쓸어 담는다던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수입 또한 어디 가서 겸손 떨 만큼으론 불어나게 됐죠.
생각해보면 그 시기가 제 인생에 있어선 가장 마음 편하고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도 벌이가 넉넉해지니 우린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는 뭐든 해줄 수도 있었어요. 또한 양가 부모님께도 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아낌없이 효도할 수 있었기에 그때 전 딱 지금만큼만 평생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제 나이 40이 끝나갔던 해 어느 날부터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때 시아버진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진 결국 시한부 판정까지 받으시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를 많이 좋아했던 전 당시 사업도 직원들에게 자주 맡긴 채 시모와 교대로 시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던 저와 달리 남편은 병원에 출퇴근을 해야 했고 시누인 결혼 후 지방에 살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또한 70이 다 된 시모께 모든 간병을 맡기기엔 걱정이 됐으니 제가 발벗고 간병에 나섰던 거죠. 고맙다, 에미야. 너도 직원들에게 맡겼다고 해도 사업도 정신없고 애들도 챙겨야 할 텐데.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갈수록 삶의 빛을 잃어가던 시아버지께서도요. 그리고 시아버진 결국 10개월의 투병 끝에 위독한 순간을 맞이하셨죠. 정말 고마웠다, 우리 며느리. 내가 그래도 네가 있어서 우리 아들, 손주들 걱정, 그리고 네 시애미 걱정은 좀 덜고 간다. 얘 경도야, 애미 같은 애 세상에 또 없다. 그러니까 먼저 가는 애모까지 애미한테 꼭 더 잘해주고 살려무나. 애미가 없었으면 너도 없었다는 걸 잊지 말고. 눈은 남편을 보고 계셨지만 시아버지의 손만은 옆에 있던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시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착한 며느리 하는 말을 내뱉곤 깊은 잠에 빠지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나흘 후 시아버진 아주 먼 여행을 떠나게 되셨죠. 여보, 아무래도 나 우리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어머님 괜찮다고 하시지만 아버지가 생각난다면서 어머니 그렇게 애착이 강하던 그 가게도 정리하셨잖아. 그럼 이제 일도 안 하고 집에만 계실 텐데 혼자 텅 빈 집에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이후 전 가게도 정리하고 혼자 남게 된 시모를 정말 살뜰히 챙겼습니다. 전화로만 직원들과 소통을 하며 며칠씩 시모 집에 찾아가 머물기도 하고 전화도 하루에 한 통씩 드리며 안부를 묻곤 했죠. 정해진 시간에 계속 출근을 해야 했던 남편과 시누이보단 제가 훨씬 시간이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남편은 시모를 집으로 모시고 싶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잠시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전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곤 정말 고맙다고 말하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니야. 입장 바꿔서 우리 부모님 일이라고 생각해보니까 고민할 것도 없던데 뭘. 나도 당신 입장이었으면 엄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 제안을 거절한 건 오히려 시모였어요. 시모는 우리의 합가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하더니 다른 부탁을 하더라고요. 난 이 나이에 손주들 밥 챙겨주고 괜히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게다가 너희들 집에 간다고 한들 거기에 친구가 있니 누가 있니? 그래서 말인데 나 합가 말고 고급 실버타운에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실버타운이요? 그래, 거기 들어가면 말벗하고 친해질 내 동년배들도 많을 거 아니니? 알아보니까 거주 공간도 병실 같은 곳이 아니라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데인데 살기가 그렇게 좋대. 물론 거기 들어가려면 최소 억이 넘는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해야 하지만 어차피 평생 살 건데
지금 사는 내 집 빼서 그걸로 보증금하면 되잖아. 대신 다달이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따로 내야 한다는 그 돈만 너희가 좀 내주면 안 될까? 솔직히 다달이 몇백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다고 우리 생활이 휘청거리는 것도 아니고 평생 열심히 살아온 시모가 안쓰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때문에 저는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이 시모를 실버타운에 보내드리자고 부탁했을 때 별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죠. 자식된 마음에서요. 그렇게 대기 시간을 거쳐 이듬해 시모는 한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보증금이 2억에서 3억 사이에다 다달이 200만 원 넘게 내야 했던 곳이었지만 위치도 남편과 제가 찾아가기 쉬운 서울이고 시설도 그만큼 좋았기에 직접 둘러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시모도 굉장히 그곳에 대해 만족했고요. 고마워요, 새언니.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저희 엄마를 위해 그 큰 지출을 허락해줘서요. 저희와 달리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았던 시누인, 우리와 함께 그 실버타운을 둘러본 뒤 정말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정말 격변의 해였어요. 시모가 실버타운에 들어간 지 얼마 뒤 남편은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을 개원했거든요. 때문에 남편의 일정이 전보다 바빠져 전 남편 없이 아이들과 셋이 혹은 혼자서 시모를 뵈러 종종 가곤 했어요. 시모가 적응은 잘 하시고 있는지 혹시 외롭진 않으신지 걱정이 돼서요. 며느님,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스럽지만 시어머니께 잘 말씀 좀 드려주세요. 입주자분들 민원이 벌써 3번째 들어왔어요. 처음엔 시모는 같은 입소자분들과 어울리기도 즐겁고 지내기도 쾌적하다며 그곳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저는 실버타운 관계자분께 시모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주의를 좀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자신이 직접 말을 해봐도 듣질 않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시모는 그곳에 적응을 하며 그곳에서도 그렇게 드센 모습을 보인 모양이더군요. 할머니들뿐 아니라 할아버지들 사이에서도 시모는 대장 노릇을 하며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을 험담하고 그렇게 편가르기도 했다네요. 어머님, 요즘 여기서 민원 제기를 받으셨다면서요. 어머님, 다들 여긴 편한 노후를 보내려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젠 다른 분들하고 좀 좋게 지내보세요.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어도 좀 참아도 보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불평하시면 제가 다 들어드리고 같이 욕도 해드릴게요. 시모의 성격을 알고 있던 전 조심스레 시모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만 알겠다고 대답하곤 시몬 여전히 실버타운에 분란을 일으키시더군요. 실제로 전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어요. 설득을 하다 안 되니 전 시모에게 제발 다른 분들과 잘 좀 지내시라고 타박까지 섞어서 부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다른 할머니에 대해 할아버지들께 꼬리를 쳤다고 말하고 다니신 것 같은데 진짜로 그 할머님이 다른 할아버지들과 어울리셨든 말든 그냥 두셔도 되잖아요. 왜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을 만드세요? 그 못생긴 여편네가 영감들이랑 어울리긴 뭘 어울려? 그냥 나한테 불만 가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지어낸 소문으로 골탕 좀 먹인 거지. 그렇게 길을 콱 밟아놔야 감히 나한테 기어오를 생각을 그 여편네도 다른 노인네들도 못할 거 아니야? 사회는 어딜 가든 약육 강식인 거야. 너도 저번에 봤지? 이미 내 편에 서서 여기 주도권을 확 틀어진 다른 여편네들. 아니 근데 왜 넌 항상 나만 잘못됐다고 화를 내는 거니? 왜 이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들어? 대학도 안 나온 애가. 네? 뭐라고요? 그게 대학 안 나온 거랑 나온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경쟁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약육 강식이 왜 필요해요? 그거 진짜 억지예요, 어머님. 그날 시모는 오히려 그런 저에게까지 생트집을 잡으며 짜증을 내더군요. 사실 시모가 조금씩 변한 건 그로부터 한 달 전쯤부터였어요. 평소에 제가 가면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넌 바쁘지도 않냐며 제게 시큰둥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저를 저런 식으로 무시까지 했던 거예요. 너무 기분이 상했던 전 그날은 그 자리에 있는 둥 마는 둥 하다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모는 저를 썩 달가워하지도 않고 아예 자주 오지 말라고 목까지 박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휴 진짜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시냐.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기분 풀어. 어머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내가 뭐 괜히 그래? 다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 그러게. 아휴 우리 어머니 진짜 노망이라도 나셨나. 남편을 서운해하는 제 편을 들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게다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가장되게 자신도 화가 났다고 씩씩대는 남편의 행동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죠. 그렇게 늘 제 편이 되고 저에게 미안해하던 남편이 있었기에 저는 마음이 상했어도 이후로도 한 번씩 여전히 시모를 뵈러 갔던 거예요. 혼자는 아니고 가끔은 아이들과 가끔은 남편과 함께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절 반가워하지도 않던 시모에게 전만큼 자주 가게 되진 않더라고요. 어? 여기 어머님 실버타운 근처잖아. 시간이 흘러 시모가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남편이 병원을 개원한 지 2년쯤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거래처에 일이 있어 들렀던 전 그 동네가 시모가 있는 곳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죠. 예전에 저였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시모에게 들렀겠지만 그날은 망설여지더라고요. 시모가 절 달가워하지도 않을 거 뭐하러 가나 싶어서요. 하지만 전 이내 시모의 실버타운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시모에게 다녀온 지도 꽤 되기도 했고 그래도 근처에 왔으니 인사하고 가는 게 며느리 된 도리지 싶어서요. 아직 성형외과 자리 잡게 하느라 여전히 바빴던 남편을 대신해서라도요. 그런데 그때의 제 선택은 제 인생을 뒤바꿔주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틈새 노인네네 며느리로구만. 실버타운에 도착해 시모에게 향하던 전 시모의 옆 세대 거주하시던 할머니를 바로 앞 복도에서 마주치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 두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 저를 알아보곤 인사해 주셨죠. 이미 저와 두어 번 마주쳐서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렇게 예의상 인사를 드리고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께서 절 불러 세우시더군요. 저기 세대 잠깐만. 전 의아해져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우선 제가 세댁이 아니라는 말씀부터 가볍게 드리려는데 이어진 그분의 말에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 할머니는 주일 두리번 대더니 잔뜩 낮춘 목소리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내가 세댁이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혹시 그 집에 며느리가 또 있어? 네? 아니요, 저 혼자인데요. 맞지? 내가 뭔가 이상해서 말이야. 그래, 분명히 그 집엔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있다고 했었어. 있지? 저 옆에 내 방에 세댁보단 좀 젊어 보이는 여자가 한 서너 번 드나드는 걸 내가 오며 가며 봤거든. 선물인지 매번 뭘 잔뜩 사들고. 그런데 그쪽 시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우리 며느리 그러더라니까. 오늘 아침에도 엄청 큰 꽃바구니 들고 왔었어. 자네들도 봤지? 맞아, 맞아. 우리도 봤어. 우리도 분명 세댁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아가씨한테 며느리라고 하길래 이상하게 생각했다니까. 네? 황당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린 저 하나뿐인데 대체 시모가 누굴 우리 며느리라고 한단 말인가요? 의아해하는 제게 그 할머니는 딱 봐도 뭔가 이상하니 잘 알아보라는 말을 남긴 뒤 다른 할머니들과 자리를 떠나셨어요. 끝까지 한 번씩 뒤를 돌아 저를 흘끔거리면서요. 느낌이 싸했던 전 우선 다시 시모에게 향했어요. 그리곤 정말 떡하니 시모의 방 한구석에 있던 꽃바구니를 보며 물었죠.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넌 사장이라는 애가 참 한가하기도 하다. 돈 꽤나 번다더니 순 거짓말 아니냐? 혹시 너 우리 아들 버릴 생각하고 대충 장사하고 있는 거 뭐 혼날 줄 알아? 대충 장사하고 있지도 않고요. 설사 제 벌이가 덜 된다고 한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서운하죠. 그런데 어머님, 저 꽃다발은 누가 사다 준 거예요? 엄청 비싸 보이는데? 저거? 내가 샀다. 어머님이요? 저걸 직접이요? 사서 들고 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 근데 넌 내가 꽃을 사서 들고 왔든 선물을 받았든 대체 뭔 상관이야? 이깟 전병 쪼가리 필요 없으니까 얼른 가라. 나 피곤해. 쉴 거야. 어머님 전병 엄청 좋아하셔서 사왔는데 안 드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고작 3시인데 피곤하세요? 왜요? 오전에 뭐 손님이라도 왔다 갔어요? 손님은 무슨? 내가 며느리가 너 말고 누가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식으로 물어본 적 없는데요. 시모는 제가 사다 둔 전병은 쳐다도 보지 않고 평소보다 더 제게 매몰차게 굴더군요. 하지만 그때 머릿속에 가득 찬 의심 때문에 기분이 상할 새도 없이 저는 시모를 떠보기에만 바빴어요. 그런데 시모의 반응이 더더욱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발끈하며 가라고 하질 않나, 제가 하지도 않은 며느리란 말을 운운하질 않나. 이건 누가 봐도 미심쩍은 상황이잖아요. 더 물어볼 것도 없겠다 싶었던 전 이만 가보겠다며 사갔던 전병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당황한 모습의 시모는 왜 괜히 와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하며 끝까지 버럭하더니 제 뒤로 문을 쿵 닫아버렸죠. 믿기지 않았지만 이건 분명 남편의 바람과 관계된 일인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런 사연들에 나오는 다른 남편들처럼 제 남편은 저에 대한 태도가 냉랭해졌다거나 저와 사이가 멀어진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훨씬 다정해졌었죠. 딱 하나 의심이 갔던 건 여전히 성형외과를 자리 잡게 하느라 일이 바쁘다며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자주 출근을 했다는 것 뿐이었는데 그게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또 딱 들어맞더라고요. 우선 저는 제발 아니길 바라며 돈을 주고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건 사모님 남편분 바람난 거 맞습니다. 한 1년쯤 전부터였던 것 같네요. 여기 제가 미행해서 찍은 그 여자랑 남편분 사진입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질 않더라고요. 시모의 실버타운에 드나들었다던 그 여잔 남편과 1년 전부터 바람이 난 상간녀가 맞더라고요. 상간녀는 남편의 병원에 시술을 받으러 다녔던 환자였더군요. 직업은 없는 여자였는데 주소지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인 걸 보니 돈이 있는 집 여자인 것도 같았죠. 사진을 보니 생긴 것도 저보다 어려 보이고 비록 딱 봐도 성형을 덕지덕지 하긴 했지만 본판 자체가 예쁘장한 여자인 것도 같았고요. 그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속의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정말 엄청난 배신감과 혐오감이 몰려오더군요. 감히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내 앞에선 그렇게 좋은 남편인 척을 하더니 뒤에선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고요? 그럼 여태 병원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를 만나느라 바빴다는 거네요. 어머님도 자주 못 뵈러 가서 죄송하다더니 나 몰래 이 여자를 이미 인사까지 시켰었어? 배신감 드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바람났다고 다 무뚝뚝하게 변하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괜히 찔려서인지 아내들에게 더 자상한 모습으로 변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아마 사모님 남편은 그런 후자였던 것 같네요. 사무적인 위로를 남기고 심부름센터 직원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그 뒤로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부들대기만 했죠. 크게 분노했지만 저는 우선 조용히 때를 노리며 기다렸어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증거를 잡아야 하기도 했고 그 상간녀의 얼굴도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도 싶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때가 찾아왔어요. 미안해 여보. 나 오늘 당신이랑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갑자기 받아서 오늘 병원 일 끝나면 장례식장에 가봐야 돼. 그날은 저와 남편의 20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린 결혼 기념일만은 꼬박꼬박 외식을 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그 상황에 남편과 얼굴을 맞대고 외식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그날 아침 남편이 먼저 그날 식사를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왠지 거짓말을 하고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갈 것 같다는 촉이 왔어요. 때문에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알겠다고 대답한 뒤 그날 저녁 남편의 병원 건물 주차장에 제 차를 대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죠. 그럼 그렇지. 병원에서 검은 양복으로 갈아입고 가겠다고 옷까지 챙겨가더니 아침에 나갈 때 입었던 옷 그대로네. 역시나 남편은 아침에 입고 나갔던 복장 그대로 퇴근한 뒤 차를 몰고 가더군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행을 해본 것도 아니니 놓칠 뻔한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제가 놓치기 전에 남편 차가 도착한 곳은 병원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고급 레스토랑이더라고요. 남편이 그 앞에 주차를 하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저 또한 함께 주차를 마치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인 시키자고? 오빠 차 가져왔다며. 대리운전 부르면 되지. 아니면 어차피 장례식장 갔다가 늦는다고 집사람한테 말해놨으니까 술 깰 때까지 근처에서 쉬다 갈까? 아이, 몰라.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더니 이래도 돼? 벌써 20년째 보고 사는 똑같은 얼굴 지겨워 죽겠어. 기념은커녕 하루빨리 이혼해버리고 싶은 마당에 챙기기 뭘 챙겨? 그럴 시간에 우리 예쁜이 얼굴이나 한 번 더 봐야지. 역시나 남편은 사진으로만 봤던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시킨 와인이 음식보다 먼저 서빙되는 동안 다른 테이블에 잠시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곤 우선 증거 사진과 동영상부터 남겨놨죠. 그렇게 마치 다른 사람처럼 그 여자 앞에서 제 험담을 하고 그 여자와 눈꼴신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스킨십을 하던 남편을 카메라에 담고 나니 이제 증거도 남길 만큼 남겼겠다. 더는 참지 못하겠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여기가 장례식장이냐? 어? 여보. 그리고는 그들의 테이블 앞에 서서 남편에게 비아냥대며 말을 걸었습니다. 앉아서 절 올려다본 남편은 무슨 귀신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던 상간녀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거만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뭐야, 이 사람이 오빠 아내야? 생각보다 더 별거 아니네. 의사 아내면 품격에 맞게 좀 더 잘 갖춰 입고 다니지. 거적대기도 아니고 저게 뭐야? 주름은 또 왜 저렇게 자글자글해? 오빠,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사람이 아내 얼굴에 빵빵이라도 좀 놔주지 저게 뭐야? 데리고 다니기 엄청 창피했겠다. 이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이봐요. 찌질하게 여기까지 미행이라도 한 거예요? 내가 미행을 했든 안 했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입에서 똥내 나니까 입 닫어. 몸을 더럽게 놀리고 다니면 부끄러운 줄이나 알아야지. 어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입을 놀려? 뭐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이 상간녀야. 너야말로 유부남 옆구리에 깨어차고 다니는 거 창피하지도 않니? 학교 다닐 때 도덕 안 배웠어? 하긴 제대로 배운 인간이라면 이런 짓도 못하지. 이 여자가 진짜? 야, 난 보잘것없는 집안 딸인 당신하고 다르게 강남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집안 외동딸이야. 게다가 당신보다 나이도 6살이나 어리다고. 난 당신처럼 치열하게 안 살아도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에서 골프도 치고 취미생활하면서 고상하게 사는 너랑은 차원이 다른 노블레스다 이 말이야. 그런 날 붙잡으면 이 사람도 확실한 사회적 지배계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이 남자가 미쳤다고 보잘것없는 당신 옆에 계속 붙어 있겠어? 애초에 이 사람은 당신 같은 거랑은 어울리지도 않는 남자였어. 그래. 나랑은 안 어울리는 남자였다는 걸
나도 20년 만에 알았네. 지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녀서 꽃다운 나이에 결혼도 해줘. 전문의 되기까지 혼자 거의 독박 육아하면서 내조해줘.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간병해줘. 게다가 자기 부탁으로 자기 엄마 모시려고 같이 했던 날 고작 여자의 눈이 돌아서 배신할 이런 쓰레기인 줄은 내가 진즉 못 알아봤네. 여보, 그만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교양 없게. 그리고 이 사람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니야. 충분히 배우고 좋은 집안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솔직히 당신처럼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보단 나랑 훨씬 어울리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됐네. 안 그래도 당신한테 미안해서 이혼하자는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잘 됐어. 나 당신이랑은 헤어지고 이 사람과 재혼하고 싶어. 내 진짜 운명의 짝은 이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서둘러서 결혼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만 이혼하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던 상가녀의 말을 들어보니 역시나 좀 사는 집안의 여자였더군요. 솔직히 그 여자가 뭐라고 떠들던 그건 제게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벌레가 웽웽대는 소리에 짜증은 날지언정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간녀를 감싸며 싹싹 빌기는커녕 뻔뻔히 이혼을 통보하던 남편에게만큼은 도저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그들 앞에 놓여있던 와인잔을 양손으로 들어올려 순식간에 그들의 머리에 그 잔 속의 와인을 부어버렸어요. 진짜 이 옷이 얼마짜린데. 당신 진짜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곤 그들이 흘러내린 와인에 눈을 뜨지 못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던 사이 그 한심한 모습을 얼른 사진으로 찍어버렸죠. 마지막으로 전 그곳을 나오기 전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교양이 없어? 넌 교양이 넘쳐서 조강지철 두고 바람을 피우냐? 넌 사람도 아니야, 이 멍멍이 자식아. 적어도 사람이라면 너 하나만 믿고 청춘을 바치고 네 부모에게도 둘도 없이 잘했던 나한테 이럴 수가 없어. 너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남기신 말 기억하지? 애초에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너도 없었다고. 내가 네 인생에서 빠지는 순간부터 네 인생은 와르르 무너져 내려 버릴 거야. 넌 하늘을 똑바로 쳐다볼 자격도 없는 죄인이니까 앞으로는 땅만 쳐다보고 살아. 알았어? 어디 한 상의 바퀴벌레들끼리 하하호 잘 살아봐라. 하늘이 천벌을 내리나 안 내리나. 저는 겨우 얼굴을 휴지로 닦고 일어나려는 남편을 밀어서 주저앉힌 뒤 뒤통수를 퍽 하고 한 대 때려주곤 그곳을 나왔습니다. 이후 제가 곧장 찾아간 곳은 시모가 있는 실버타운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 또 무슨 일이냐며 짜증을 내던 시모에게 다짜고짜 와인을 뒤집어 쓴 그 연놈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누군데 보여주는 거야? 처음엔 진짜로 못 알아봤는지 시모는 어리둥절해하며 묻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잘 보세요. 감히 20년 넘게 자기를 내조하고 자기 부모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조광지철 배신한 버러지랑 그 버러지랑 같이 놀아난 쓰레기잖아요. 바로 어머님 아들이랑 어머님도 잘 아시는 어머님 또 다른 며느리요. 어머님한테 꽃바구니도 사다 준. 제가 너무 분해서 이렇게 응징해주고 막 오는 길이에요. 이게 그 애들이라고? 아니, 근데 네가 그 꽃바구니를 어떻게... 혹시 여기 노인네들 중 하나가 너한테 오늘 말해줬냐? 맞지? 이거 어떤 인간이야? 어? 이내 그들의 얼굴을 알아본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 눈치를 챘는지 제게 진실을 알린 사람의 정체를 사납게 캐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좀 살지 그러셨어요. 어머님, 언젠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더니 돈 많은 새 며느리감 나타나니까 눈이 확 도셨나 봐요. 어머님 나중에 하늘에 가서 아버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세요? 아버님이 지금 어머님 이 꼴을 보면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네요. 네 시애비가 좀 예뻐해 줬기로서니 네가 이 시애미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 예전엔 너한테 고맙기도 했었다. 근데 그게 뭐?
그게 돈이 되니 뭐가 되니? 내 남편이 좋아하지 않으면 그게 뭐? 어차피 간 사람인데 그 인간이 하늘에서 나랑 내 아들 인생을 책임져 준다니? 우리 새 며느리 감인 그 앤 올 때마다 나한테 비싼 선물도 턱턱 쥐어준다. 게다가 우리 아들이랑 나중에 재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목 좋은 곳에 무려 5층짜리 병원도 세워준다는데 내가 걔를 어떻게 안 예뻐해? 지금 어머님이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는 것도 다 제 배려가 포함돼서 그런 건 생각도 못 하시네요. 하긴 모전자전이라고 자식이 저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버러진데 어머님이라고 오죽하시겠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이 집안에 진심을 다한 제 뒤통수 이렇게 후려친 것도 아들이 그런 버러지로 키운 것도 전부 다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꺼라. 그래, 이렇게 나랑 우리 아들한테 화풀이까지 다 했으면 이만 이혼해라.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랑 언제 이혼해야 하나 전전긍긍했는데 잘 됐구나. 우리 아들이 다 좋은데 딱 하나 처가 위세가 별로라서 늘 아쉽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나마 부잣집 딸내미가 우리 아들의 친가를 알아보고 다가와주니 얼마나 좋니? 애초에 너한테 그 자리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만큼 누리고 살았으면 이제 그만 비켜라. 네, 안 그래도 이딴 집안엔 더 이상 남아있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아줌마, 어디 똑같은 인가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세요. 그게 꽃길일지 똥밭일지 모르겠지만 남편처럼 시모 또한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더군요. 이런 사람과는 더 말을 섞을 필요도 못 느껴 저는 악담을 퍼붓고 나와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을 했어요. 대신 처음엔 곧장 이혼해주지 않고 시간을 좀 끌었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던 그놈에게 받아낼 거라도 다 받아내려고요. 역시나 그 여자에게 눈이 돌아버린 그놈은 결국 제발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잘 걸렸다 싶어 조건을 제시했어요. 당신이 재산 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해도 난 내가 충분히 당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재산의 절반, 아니 그 훨씬 이상을 나한테 넘기고 양육권이랑 애들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더해서 지급해. 어차피 애들 벌써 16, 18살이라 성인 될 때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일시불로? 그래. 난 당신이랑 애들 문제로라도 오래 엮여있고 싶지 않거든. 그럼 내가 귀찮은 위자료 청구는 당신한텐 따로 안 하고 이혼도 깔끔하게 마무리해줄게. 어차피 그 여자 집에 돈이 썩어난다며? 뭐 그 정도 준다고 해도 앞으로 부자 될 당신한테 푼돈 아니야? 남편은 덥석 미끼를 물었고 그렇게 저는 아주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후 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해 받아내는 걸 끝으로 정말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확 그놈 병원이라도 찾아가서 뒤집어 엎어버리지. 왜 그냥 이혼을 했어 누난. 나중에 제 남동생은 이렇게 툴툴거리더군요. 그때 저는 땅콩을 우적우적 씹어먹으며 대답했죠. 그래봤자 그놈은 만약 거기가 문을 닫더라도 또 다른 곳에 병원 차리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런 헛수고로 왜 내 힘을 빼냐? 그딴 놈 어떻게 살든 이제 내 할 바 아니고 그럴 힘 아껴서 난 앞으로 우리 애들이랑만 더 재밌게 잘 살 거야. 그딴 놈은 그런 정성을 들여줄 가치조차 없어. 또한 저는 제 인생을 구해준 실버타운의 그 할머니를 찾아가 살해도 했습니다. 웃긴 건 그때 시모는 이미 그곳에서 쫓겨난 뒤였다는 거예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했던 입주자 행동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가 된 거죠. 다른 입주자들에게 계속된 불편을 끼치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덕분에 그날 전 시모와 마주칠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었네요. 아유, 난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옆편 내가 너무 얄미워서 어떻게든 골탕 먹이고 싶어서 말했었던 거야. 지금은 그 옆편 내가 쫓겨난 덕분에 여기가 다시 평화로워졌어. 그 옆편 애랑 편먹고 활개치고 다니던 여자들도 다시 귀가 확 꺾였고
아무튼 이혼을 했다지? 잘 됐네, 세대. 축하해.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 세대가 아니에요, 할머니. 저 일찍 결혼해서 유부녀 된 지 20년이나 된 헌댁이었어요. 아유, 그랬어? 그래도 내 눈에 새댁처럼 곱고 예쁘기만 하구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몹쓸로 만나지 말고 꼭 제대로 된 놈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전 이제 재혼 안 하고 우리 애들만 보고 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도 꼭 행복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 남편에 관한 모든 걸 정리한 뒤 아이들과 씩씩하게 다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의외의 인물에게 전화를 받게 됐어요. 에미야, 나다. 잘 지냈니? 그건 바로 전 시모였습니다. 저는 시모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게 아니라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아예 연락처를 삭제했었어요. 때문에 모르는 번호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더니 시모였던 거죠. 그렇게 2번 다시 안 볼 것처럼 굴더니 왜 전화하셨어요? 전 아줌마랑 할 말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네, 난 그냥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있잖냐? 우리 아들이랑 붙어 먹었던 그 기집애 순 사기꾼이었다. 대졸의 부잣집 딸은커녕 전직 강남 고급 술집 여자 출신이었어. 그래서 전에 벌어뒀던 돈으로 그 고급 아파트에서도 살고 있었던 거야. 심지어 그것도 월세였어. 그때 시모가 말해준 진실은 엄청나더군요. 상간녀는 처음부터 전 남편의 돈을 노리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접근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 여자가 정말 부잣집 딸처럼 돈도 펑펑 쓰고 돈으로 고용했던 자기 가짜 부모까지 소개시켜줬으니 전 남편은 깜빡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시모는 흐느끼기까지 하며 제게 신세 한탄을 해댔어요. 너랑 이혼한 후에 우리 아들이 그 여자한테 얼른 재혼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연애를 하자 어쩌자 하면서 버티더니 엄청나게 사탕 발린 말로 우리 아들 돈만 잔뜩 가로채곤 참적해버렸어. 그 기집애가 순진한 우리 아들한테 공살 쳤던 거야. 아휴, 그래서 우리 아들 지금 집도 팔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그래서 그걸 왜 대체 저한테 말하는데요? 그게 애미야. 내가 염치불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마. 우리 정말 반성 많이 했다. 역시 세상에 너만한 며느린 또 없었어. 그러니까 제발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한번 그게 되니까 나도 우리 아들도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우리 손주들도 보고 싶어. 염치 불구하지 말고 염치 챙기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야지.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감히 애들을 입에 담아요? 그렇게 돈 많다던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애들은 생각지도 않고 우릴 버렸으면서 애들은 자기들 아빠랑 할머니 얘기만 나와도 몸서리를 쳐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이제 와서 우리 찾지 말고 둘이 알아서 사세요. 저는 그 염치도 없는 말에 강경하게 대응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그 번호를 얼른 차단해버렸죠. 그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전 남편은 그래도 염치는 있는지 저와 애들에게 후회한다 어쩐다 하는 연락은 해오지 않았죠. 하소연해봤자 받아줄 생각도 없었지만은요. 부디 사람 된 도리를 저버리면 망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그놈이 잘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후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상으로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남기 위해서라도 제발 똑바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자신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줬던 저에게 평생 미안해하면서요. 세상은 깊은 함정의 입구에 달콤한 꿀을 발라놓고 사람을 종종 유혹하곤 합니다. 그 꿀을 입에 넣어본 사람은 그 달콤한 맛에 취해 때론 눈이 멀어버리기까지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유혹에 빠져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는다면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깊고 깊은 구렁텅이 뿐이라는 걸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도리를 잊은 사람에겐 세상은 결코 공짜 호의를 베풀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럼 전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늘 좋은 날들만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